도둑놈, 도둑놈이야. 78살 박정호는 얼어붙었다. 50년간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을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치고 있었다. 어르신, 저예요. 정호예요. 1950년 피난길에서. 모르겠다. 넌 누구냐? 내 물건 훔쳐가려고 왔지. 이승철. 한국전쟁 때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청년이 이제 80살이 되어 정호를 완전한 나무로 보고 있었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하게도 자신을 해치려 하는 원수로 여기고 있었다. 형님,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러분도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 계신가요? 50년간 찾아 헤맨 끝에 만난 재회가 이토록 가슴 아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박정호는 오늘도 경로당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78살 몫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다. 오전 9시에 집을 나서고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어젯밤 꿈에서 다시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호야, 살아라. 꼭 살아남아라.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여보, 또 멍하니 앉아있네. 아내 김영숙이 다가왔다. 결혼한 지 5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남편이 가끔 보이는 이상한 표정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었다. 아, 영숙아, 또 그 꿈 꿨지? 영숙은 남편 옆에 앉으며 물었다. 정호가 가끔 밤에 잠꼬대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형님, 미안합니다. 찾아야 해라는 말들을 중얼거렸다. 그래, 또 그 사람이 나왔어. 정호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전쟁 때 자신을 구해준 그 청년의 얼굴이 흐릿하게 남아 기억에 남아 있었다. 키가 크고 눈이 크고 목소리가 낮았던 그 사람. 그때가 1950년이었지? 그렇지. 내가 15이었고 그 형님은 18쯤 되어 보였어. 정호는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갔다. 피난길에서 어머니와 함께 걸어가다가 인민군에게 쫓기게 되었다. 어머니는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고 정호는 어머니를 업고 도망가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때 그 형님이 나타났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서 우리를 숨겨줬지. 어디에 숨겨줬는데? 산중턱에 있는 동굴이었어. 그런데 그 형님이 동굴 입구를 막고 서 있더라고. 인민군들이 왔을 때 말이야.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그분이 대신 잡혀가셨다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호는 말을 멈췄다.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확실하지 않았다. 다만 그 청년이 자신들을 구해주기 위해 뭔가 희생을 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어? 그게 정신없이 도망가느라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 어머니가 워낙 아프시고 피난민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그래서 그 형님 이름도 제대로 못 물어봤지. 영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50년 넘게 같이 살면서도 남편이 이렇게 자세히 전쟁 이야기를 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런데 어제 꿈에서 그 형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정호야, 이제 나를 찾아라 하고. 허허, 꿈이 그렇게 생생했어? 그래서 오늘 좀 이상해. 마치 그 형님이 어디 가까이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때 경로당 앞으로 낯선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80살 정도로 보이는 그분은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뒷모습이었다. 정호는 무의식 중에 그분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정호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정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저분이. 정호는 벌떡 일어났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키가 크고 눈이 큰 50년 전에 그 청년과 닮은 무언가가 있었다.
왜 그래? 영숙이 놀라며 물었지만 정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할아버지도 정호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서로를 알아보는 듯한, 하지만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눈빛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의 표정이 변했다. 친근함이 아니라 경계심이 서린 표정으로 정호가 다가가려던 순간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뒷걸음질을 쳤다.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며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다. 정호는 멈춰섰다. 분명히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걸까? 어르신, 혹시 가지마, 오지마. 그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마치 정호를 무슨 위험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다. 여보, 뭔 일이야? 영숙이 급히 정호 옆으로 다가왔다. 그 할아버지는 계속 지팡이를 들고 정호를 향해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모르겠어. 저분이 갑자기 당신 왜 자꾸 따라와?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정호는 당황했다. 따라간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어르신, 저는 처음 뵙는데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할아버지는 더욱 흥분했다. 거짓말하지 마. 어제도 집 앞에서 나를 지켜봤잖아. 어제요? 저는 어제 집에서 텔레비전만 봤는데 또 거짓말이야. 내가 다 봤어. 주변에 있던 경로당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다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렸다. 저기 무슨 일입니까? 경로당 관리하시는 최 사무장님이 나왔다. 60대 초반의 그분은 이런 상황을 자주 겪어본 듯 침착했다. 아, 사무장님, 저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게 행동하세요. 최 사무장이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이분이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꾸 나를 따라다녀요. 집까지 따라와서 지켜보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구경하기 시작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 사무장이 물었다. 이승철입니다. 순간 정호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이승철. 그 이름이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아니, 들어본 게 아니라 계속 찾고 있던 그 이름이었다. 승철. 형님? 정호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이승철이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다. 봐요.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스토커예요. 어르신, 잠깐만요. 최 사무장이 정호를 쳐다봤다. 정호 씨, 정말 이 어르신을 아세요? 정호는 혼란스러웠다. 이승철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얼굴. 분명히 50년 전 그 청년과 닮은 구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전혀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혹시 1950년의 피난길에서. 피난길? 무슨 피난길? 이승철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는 듯이. 한국전쟁 때요. 어르신이 저를. 한국전쟁? 나는 전쟁 때 부산에 있었어. 무슨 소리야? 정호는 더욱 당황했다. 분명히 이승철이라는 이름이 맞는데 전쟁 기억이 없다고 한다. 어떻게 된 일일까? 어르신,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건 아닌가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뭔 소리야? 내가 왜 기억이 안 나? 이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보나? 이승철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할아버지 좀 이상하네. 치매 아닌가? 요새 그런 분들 많아. 이런 소리가 들리자 이승철은 더욱 화를 냈다. 누가 치매래? 나는 멀쩡해. 이 사람이 이상한 거야.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다. 정호는 이승철이 자신이 찾던 그 사람이 맞다고 확신했지만 상대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기억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사무장님, 일단 이 어르신을 진정시켜 주세요.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정호가 물러서려 했지만 이승철이 갑자기 소리쳤다. 경찰 부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스토킹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호에게 집중됐다. 결국 경찰이 왔다. 젊은 경찰관 2명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이승철은 계속 정호를 가리키며 스토킹 신고를 주장했다. 정호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경찰서까지 따라가게 되었다. 영숙도 함께 동행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영숙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결혼한 지 51년 만에 남편이 경찰서에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것도 전쟁 은인을 찾았다고 좋아하던 참에 경찰서 조사실에서 김 형사가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었다. 40대 중반의 경험 많은 형사였다. 그럼 박정호 씨는 이승철 씨를 한국 전쟁 때 만났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950 공년 피난길에서 저와 어머니를 구해주셨어요. 정호가 차근차근 설명했다. 하지만 이승철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요. 나는 전쟁 때 부산에서 피난살이만 했어요. 누구를 구해준 적 없어요. 어르신 진정하시고요. 김 형사가 이승철을 달랬다. 그런데 형사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것이 보였다. 이승철 씨, 혹시 병원에 다니고 계신가요? 병원? 왜 병원이요? 아니, 그냥 건강은 어떠신지 해서요. 이승철이 갑자기 민감하게 반응했다. 나 멀쩡해요. 왜 자꾸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김 형사는 정호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이 어르신이 치매 증상을 보이신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름은 분명히 맞는데 기억을 전혀 못 하시니까. 그때 이승철의 딸이라고 하는 여성이 경찰서로 급히 들어왔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아버지, 또 무슨 일이세요? 미영아, 저 사람이 나를 스토킹해. 이승철이 정호를 가리켰다. 미영이라는 여성은 정호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요즘 좀 그러세요. 어떻게 그러시는 거죠? 영숙이 물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특히 피해망상이 심해서 자꾸 누군가 자신을 쫓아다닌다고 하세요. 정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50년 만에 찾은 은인이 치매에 걸려 있다니. 그럼 정말 기억을 못 하시는 건가요? 요즘 들어서는 최근 일도 잘 기억 못 하세요. 하물며 옛날 일은. 미영이 말끝을 흐렸다. 어르신, 혹시 아버님이 한국전쟁 때 어디 계셨는지 아세요? 정호가 간절하게 물었다. 글쎄요, 아버지가 전쟁 이야기는 잘 안 하셔서. 부산에서 피난살이 했다고만 들었어요. 부산이요? 정호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구조받은 곳은 경기도 산중이었는데,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미영이 궁금해했다. 정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했다. 1950년 피난길에서 인민군에게 쫓기다가 이승철이라는 청년에게 구조받았다는 이야기를.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미영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 상태로는 그런 기억을 해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김 형사가 정리를 시작했다. 그럼 이건 단순한 오해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씨는 스토킹 의도가 없었고 이승철 씨는 치매로 인한 피해망상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아버지, 집에 가요. 미영이 이승철의 팔을 잡았다. 이승철은 여전히 정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저 사람 조심해. 나쁜 사람이야. 네, 아버지, 조심할게요. 미영이 아버지를 달래며 경찰서를 나갔. 정호와 영숙만 조사실에 남았다. 정호는 허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여보, 괜찮아?
50년 만에 찾았는데 이미 늦었어. 정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났다. 그토록 찾던 은인을 만났지만 그분은 이미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자신을 원수로 여기고 있었다. 그래도 살아계시잖아.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영숙이 위로했지만 정호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다. 50년간 가슴에 품어온 고마움을 전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린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며칠째 식음을 전폐했다. 영숙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다. 50년간 찾던 은인을 만났지만 그분은 이미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여긴다는 사실이었다. 여보, 이러면 안 돼. 밥이라도 좀 먹어. 식욕이 없어. 정호는 창밖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런데 딸 미정이 급히 집으로 들어왔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미정은 45살로 평소 아버지의 전쟁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아버지가 늘 이야기하던 은인에 대해서는 언젠가 꼭 찾아드리고 싶다고 생각해왔다. 아버지, 정말 그분을 만나셨어요? 만나긴 만났지. 하지만 정호가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미정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아버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뭘 알아본다는 거냐? 그분 딸분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거든요. 미정은 경찰서에서 받은 이승철의 딸 연락처를 이용해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아, 네. 기억나요? 무슨 일이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요. 글쎄요. 저희 아버지도 어제 일로 많이 힘드시거든요. 부탁드립니다. 길지 않을게요. 결국 미영은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다음 날 오후 미정은 미영을 만났다. 미영은 생각보다 지쳐 보였다. 요즘 아버지 간병이 정말 힘들어요.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1년 정도 됐나요? 처음에는 깜빡깜빡 하시는 정도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피해망상까지 생겨서. 미정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아버님이 전쟁 때 부산에만 계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 가신 적은 없나요? 글쎄요. 아버지가 전쟁 이야기를 별로 안 하셔서. 왜요? 저희 아버지가 구조받은 곳이 경기도 산중이거든요. 부산과는 거리가 멀어서요. 미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맞다. 아버지가 한번 이상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요? 치매 때문에 헛소리를 하실 때가 있는데 정호라는 애를 구해줬다고 중얼거리신 적이 있어요. 미정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 정말요? 언제요? 한 석 달 전쯤이었나. 그때는 그냥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줄 알았어요. 또 다른 이야기는 안 하셨나요? 동굴에서 숨겨줬다. 인민군이 왔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다 치매 증상이라고 의사가 그러시더라고요. 미정은 흥분을 감추려고 노력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아버님 표정은 어떠셨어요? 되게 진지하셨어요. 마치 정말 있었던 일인 것처럼요. 그런데 평소 부산 이야기만 하시다가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상했어요. 미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사실은 아버지 물건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뭐려? 오래된 군복 조각이요. 그런데 그게 북한군 것 같더라고요. 미정은 숨이 막혔. 북한군 군복이요? 네.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피난민이었는데 왜 그런 게 있을까 하고요. 지금도 있나요? 네, 집에 있어요. 아버지가 자꾸 찾으시거든요. 치매 때문에 옛날 물건들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놔뒀어요.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 미영 씨, 혹시 그 군복 조각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님과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버지가 어제 일로 많이 예민하신데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진짜 평생을 그분을 찾으며 사셨거든요. 미영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또 흥분하시면 바로 그만둬야 해요. 네, 물론이죠. 미정은 카페를 나서면서 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예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정말 아버지를 구해주신 분이 맞는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정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이냐? 네, 내일 다시 만나 봬요. 이번에는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정은 불안했다. 치매에 걸린 은인이 과연 아버지를 기억해낼 수 있을까? 다음 날 오후 정호와 미정은 이승철의 집을 찾아갔다. 오래된 연립주택 2층에 있는 작은 집이었다. 미영이 문을 열어주었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아버지 상태가 어제보다 더 안 좋아요. 어떡해요? 어젯밤에 계속 헛소리를 하셨어요. 정호가 온다, 숨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정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 때문에 그분이 더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았다. 거실에서 이승철을 만났다. 어제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다. 눈동자도 흐릿했고 정호를 보자마자 몸을 움츠렸다. 또 왔네. 왜 자꾸 와? 목소리도 어제보다 약해져 있었다. 아버지, 이분들이 어제 말한 분들이에요. 아버지를 도우러 오신 거예요. 도와? 뭘 도와? 이승철이 혼란스러워했다. 미영이 방에서 낡은 상자를 가져왔다. 이게 아버지가 자꾸 찾으시는 물건들이에요. 상자를 열자 낡은 군복 조각들이 나왔다. 정호가 보니 확실히 북한군 군복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핏자국이 묻은 조각도 있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미정이 물었지만 이승철은 그냥 멍하니 바라만 봤다. 모르겠어. 그냥 중요한 것 같아. 그때 상자 밑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나왔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연필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1950년 8월, 정호, 살렸다. 글씨가 흐릿해서 다 읽기 어려웠지만 분명히 정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 이거 기억나세요? 미영이 종이를 보여주었지만 이승철은 고개를 저었다. 몰라. 누가 써놨지. 정호는 그 종이를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승철이 자신을 구해준 일을 잊지 않으려고 적어놓은 것 같았다. 형님, 저 기억나지 않으세요? 정호예요. 15살 정호. 정호가 간절히 말했지만 이승철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다. 정호. 정호가 누구야? 피난길에서 어머니와 함께 도망가던 그 정호요. 형님이 동굴에 숨겨주셨잖아요. 순간 이승철의 눈에 뭔가 스치는 것 같았다. 동굴, 동굴. 맞아요. 산중턱 동굴이요. 정호가 흥분했다. 동굴에서 누군가를 숨겨줬나? 이승철이 중얼거렸다. 기억이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다. 네, 저와 어머니를 숨겨주셨어요. 그때 인민군이 왔었나? 맞아요. 인민군들이 와서 찾았어요. 이승철이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뭘 했지? 형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정호가 대답했지만 이승철은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승철이 갑자기 군복 조각을 만지며 말했다. 이거 벗겨냈어. 죽은 사람한테서. 뭐라고요? 인민군, 죽었어. 내가 죽였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 놀라며 물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 하지만 누군가를 지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 이승철이 정호를 바라봤다. 너를 지키려고? 형님,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야 그날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뭘 했지? 왜 기억이 안 나지? 이승철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치매 때문에 소중한 기억들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다. 형님, 천천히 기억해 보세요. 급하지 않아요. 정호가 다가가려 했지만 이승철이 다시 경계했다. 가지 마. 무서워. 왜 무서우세요? 모르겠어. 그냥 무서워. 이승철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잠깐 떠올랐던 기억의 조각들이 다시 사라져버렸다. 정호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미영 씨,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네,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네요. 정호와 미정이 집을 나서며 미정이 말했다. 아버지, 그분이 정말 큰 희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이제 그분은 그 기억마저 잃어가고 있어. 정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은인을 찾았지만 그분은 이미 자신이 한 선행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승철이 보여준 군복 조각과 핏자국, 그리고 인민군을 죽였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미정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 아버지, 미영 씨한테서 연락 왔어요. 이승철 할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대요. 뭐라고? 정호가 놀라며 물었다.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해요. 어젯밤에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정호와 미정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 앞에서 미영을 만났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어젯밤에 갑자기 정호야 미안하다고 외치시면서 쓰러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됐다고 하시네요. 정호는 자책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찾아간 것 때문에 이승철의 상태가 악화된 것 같았다. 제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오히려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려고 애쓰시다가 뇌에 무리가 온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영이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쓰러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18살에 사람을 죽였다. 정호를 살리려고 그랬다. 인민군이 너무 많았다. 이런 말씀들을요. 정호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리고 이것도 주면서 당신께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영이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가 들어있었다. 어제 본 것보다 더 긴 글이었다. 정호가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이런 내용이었다. 1950년 8월 15일. 정호라는 소년과 어머니를 구했다. 인민군 셋이 왔다. 나는 인민군 군복을 입고 그들을 속였다. 피난민은 이미 지나갔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들켰다. 싸움이 났다. 내가 하나를 죽였다. 나머지는 도망갔다. 정호는 살았다. 나는 18살에 사람을 죽였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정호는 종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그 청년이 얼마나 큰 결단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형님이 이런 일을, 아버지가 평생 그 일을 가슴에 품고 사셨나 봐요.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과 당신을 구했다는 자부심이 함께요. 미영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억마저 사라져가고 있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해 주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최근에는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계세요. 얼마나 더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정호가 간절히 물었다. 글쎄요, 개인차가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호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이승철을 바라봤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약해 보였다. 미영 씨, 제가 한번 들어가서 인사드려도 될까요? 지금은 의식이 없으세요. 그때 간호사가 와서 말했다. 환자분이 잠깐 깨어나셨어요.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호는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이승철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다. 형님, 이승철이 정호를 보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정호, 야, 네, 형님, 저예요. 살아. 있구나. 네, 형님 덕분에 살았어요. 이승철이 힘없이 말했다. 미안해. 그때 무서웠을 텐데. 아니에요, 형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호가 이승철의 손을 잡았다. 나는 나쁜 일을 했나? 아니에요. 형님은 영웅이에요. 저와 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승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다행이다. 잘 살았구나. 그것이 이승철이 정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그 후로 그는 다시 의식을 잃었고 정호를 알아보지 못했다. 정호는 중환자실을 나서며 50년 만에 전할 수 있었던 감사의 마음에 위안을 느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승철도 자신의 선행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아버지, 그분이 마지막에 웃으셨어요. 미정이 말했, 그래, 형님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신 것 같아. 하지만 정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다. 사흘째 되는 날, 미영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정호 아저씨, 빨리 오세요. 아버지가 계속 정호라는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정호는 미정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에서 이승철이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정호야, 정호야, 간호사가 말했다. 어젯밤부터 계속 그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다른 말은 안 하시고요. 정호의 심장이 뛰었다. 혹시 이승철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기억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사의 허락을 받고 정호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이승철이 정호를 보자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정호, 너구나. 네, 형님, 저예요. 기다렸어. 너를 기다렸어. 이승철의 목소리가 어제보다 또렷했다. 마치 마지막 힘을 모두 쏟아내는 것 같았다. 형님, 무엇을 기다리셨어요? 할 말이 있어. 그날 일을 다 말해줘야 해. 정호가 이승철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이승철이 힘겹게 말을 시작했다. 그날 1950년 8월 15일 내가 인민군 정찰대에 잡혔어. 잡혔다고요? 응. 나도 피난민이었거든.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18이었으니까 총 들고 따라오라고 했어. 정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 그런데 안 따라오면 죽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따라가셨어요? 어쩔 수 없었어. 그런데 산에서 너희를 만난 거야. 이승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너무 어린애였어. 너는. 그리고 너희 어머니는 다리를 다쳐서 힘들어 보였어. 형님, 인민군들이 너희를 잡으려고 했어. 나한테 총을 주면서 쏘라고 했어. 정호는 충격을 받았다. 쏘라고요? 피난민들을 죽이라고 했어. 특히 젊은 남자들은 나중에 남한군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미리 제거하라고. 이승철이 고통스러워했다. 나는 할 수 없었어. 너 같은 애를 어떻게 죽여?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짓말했어. 너희가 이미 죽었다고. 시체를 확인하러 간다고 하면서 너희를 동굴로 데려갔어. 정호가 기억을 더듬었다. 그때 그 청년이 자신들을 동굴로 안내할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동굴에서 너희를 숨겨주고 나는 다시 인민군들한테 돌아갔어. 그 다음은요. 그런데 인민군 중 하나가 의심했어. 나를 따라왔거든. 이승철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동굴 입구에서 마주쳤어. 그 인민군이 총을 겨누면서 안에 누가 있지? 라고 물었어.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싸웠지. 맨손으로 총 빼앗으려고. 이승철이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그런데 실수로 그 사람을 죽였어. 형님, 다른 인민군들이 총소리 듣고 올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그 사람 군복을 벗겨서 증거를 없앴어. 정호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 군복 조각이 바로 그때의 것이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나머지 인민군들이 와서 나를 배신자라고 했어. 총으로 쏘려고 했는데 국군이 나타났어. 국군이요? 응, 그 지역을 수복하러 온 국군이었어. 인민군들은 도망갔고 나는 살았어. 이승철이 정호를 바라봤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꿈에 나왔어. 그 죽은 인민군이 형님, 18살에 사람을 죽였어. 비록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였지만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어. 정호는 눈물을 흘렸다. 형님, 그건 죄가 아니에요. 형님은 저희를 구하기 위해 그래도 사람을 죽인 건 사실이야. 이승철이 힘없이 말했다. 그래서 너를 찾고 싶었어.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형님은 영웅이에요. 저희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승철이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 마음이 좀 편해져. 그때 미영과 미정이 중환자실로 들어왔다. 이승철이 딸을 보며 말했다. 미영아, 아빠가 나쁜 사람 아니야.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분, 정호라는 분을 내가 구했어. 18살 때 미영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이승철이 정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호야, 잘 살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그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50년간 가슴에 품어온 비밀을 모두 털어놓고 난 후에 안도감이 그의 얼굴에 스며 있었다. 이승철은 그날 밤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50년간 가슴에 품어온 비밀을 모두 털어놓고 자신이 구한 생명이 잘 자라났음을 확인한 후에 안도감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정호는 이승철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50년 늦은 인사였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감사를 전할 수 있었다. 형님, 이제야 제대로 인사드립니다. 평생 고마웠습니다. 영정 속 이승철은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미소 짓고 있었다. 장례식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승철이 평생 조용히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가 몰랐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아버지가 평생 이런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사셨다니. 정호가 미영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은 진짜 영웅이셨어요. 18살에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었던 건 정말 대단한 용기였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하지요. 아무리 선한 목적이었어도 사람을 죽인다는 건. 정호도 이승철의 심정을 이해했다. 자신과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이었지만 그 죄책감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을 것이다. 정호 아저씨, 감사해요. 미영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렇게 편안해 하시는 모습 처음 봤어요. 아저씨 덕분에 아버지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감사하죠. 형님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는걸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다. 이승철과 같은 동네에 살던 분이었다. 승철이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동네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그런데 항상 말이 없으셨지요? 정호가 물었다. 그렇지. 무뚝뚝해 보였는데 속은 따뜻한 사람이었어. 특히 전쟁 얘기는 절대 안 하더라고. 아, 그래서 가끔 혼자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있다 오곤 했어. 뭔가 무거운 걸 안고 사는 것 같더라고. 정호는 이제야 이승철의 평생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구한 생명 때문에 기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죽인 생명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이다. 연결식이 끝난 후 정호는 가족들과 함께
이승철이 자주 갔다던 산에 올라갔다. 그곳에서 정호는 작은 추도식을 열었다. 형님, 저는 형님 덕분에 78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둘을 키웠고 손자 셋도 낳았습니다. 목수일을 하며 보람있게 살았고 좋은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모든 것이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이 1950년 그날 용기 있는 선택을 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이에요. 영숙이 남편 옆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형님이 걱정하셨던 그 일. 형님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었어요. 그 인민군도 분명 이해할 거예요. 미정도 함께 절을 올렸다.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들이 살랑거렸다. 마치 이승철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정호는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승철이 남긴 그 군복 조각들이었다. 형님, 이제 이 무거운 짐도 내려놓으세요. 정호가 그 조각들을 태우기 시작했다. 50년간 이승철을 괴롭혔던 증거물들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제 편히 쉬세요, 형님. 그로부터 1년 후 정호는 매달 그 산을 찾았다. 이승철을 위한 작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근황을 이야기했다. 형님, 오늘은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형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가끔은 미영도 함께 왔다.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 그녀는 아버지를 더욱 자랑스러워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녀요. 우리 아버지가 영웅이었다고요. 정호는 이제 평안했다. 50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감사의 마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고 이승철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진정한 감사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승철 할아버지는 18살에 보여준 용기로 한 가족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그 선택은 세대를 이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묵묵히 선행을 베푸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